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동산의 권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에 한번 뵀는데요. 오늘 젊게 하고 나오셨네요. 법무사님? 야. 네. 네. 젊습니다. 법무사님이. 예. 네. 그 법무사님 모시고, 우리 송영덕 법무사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이 법무사의 업무와 그리고 또 법무사님한테 특별히 그동안 사건, 사고, 뭐 이런 거, 에피소드, 아니면 뭐 또 진행했던 재밌는 얘기,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송영덕 법무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도장 다 찍고 끝났어요. 끝나면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법무사님하고 저희 중개인 입장에서 법무사님하고 빠이빠이 하거든요. 네. 법무사님 그리고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네. 일단은 구청을 가죠. 관할 구청에 가서 네. 저희가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도 끊어야 되고 등기지청 수수료 납부하고 그래서 구청에서의 업무를 마무리한 다음에 네. 관할 등기소에 가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당일날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국민주택 채권은 왜 끊는 거예요? 일단 그 국민주택 채권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네. 텐데 일단 말 그대로 정부가 그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자금을 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자동차를 취득하는 사람한테 그 네. 채권을 매입할 의무를 부여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표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채권을 사서 네. 그거를 5년간 보유하다가 네. 무슨 쥐꼬리만큼 이자를 받고 다시 네. 팔 수 있는 예, 예. 그런 어떤 제도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채권을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사서 보관하는 사람은 없고 네. 은행에 그 업무를 대신 시키면서 은행이 그걸 채권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예, 채권 할인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예. 네, 그것이 이제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네.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서류에서 보긴 봤는데 네. 도대체 이거 뭐 정확하게 무슨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그 취득세 납부도 세무사님, 법무사님이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사실 이제 취득세라는 분야가 좀 특이한데요. 취득세는 세무사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무사가 취득세 신고를 할 일이 없죠. 아, 네. 그러니까 예. 세무사의 시험 과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세무사를 개업하고 나면 취득세를 취급할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법무사의 시험 과목에는 없는데 그 업무를 법무사가 하고 있어요. 네. 시험법에 넣어야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취득세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취득세 신고가 잘못됐을 때는 네. 나중에 가산세 같은 것도 다 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네. 계산을 해가지고 네. 세금을 신고하고 공무원이 네. 그거대로 끊어줘서 냈는데 네. 세금을 적게 냈다. 네. 예를 들면 네. 그게 공무원에 나중에 업무감사에서 걸려가지고 네. 세금을 더 내라. 그럼 가산세까지도 내야 네. 되는데 네. 그러면 저희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끊어줬으니까 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스스로 그걸 작성해서 신고할 의무가 납세 의무자한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취득세 신고 업무가 까다롭고 네. 뭐 감면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면 네. 까다로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고 현실적으로 법무사가 그 일을 등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수도 못 받는 게 현실인 거죠. 네. 그리고 취득세 네. 신고 업무가 네. 오히려 법무사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되어버렸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는 거구나. 예. 등기부 등본을 보면 네네. 그 채권 최고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네네.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 40억이야. 네. 40억인데 네.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들을 다 모아봤더니 네네. 한 20억 정도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보통 네. 그럼 내가 이 보증금 얼마 있으니까 이걸 넣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 네. 그 본인 스스로 이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상가 건물이라면 네.
등기부등본을 보고 거기에 있는 그럼 저당권과 네. 그 상가에 임차인이 몇 명이 들어가 있고 그 네. 사람들이 낸 보증금은 얼마인지 예.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다 판단해야 네. 이 부동산이 혹시나 경매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네, 때. 경매가 됐을 때 내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가를 네. 판단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경매는 감정가가 이제 시세에 비슷하게 뭐 네. 책정이 되더라도 경매 과정에서 유찰이 되면 네. 한번 유찰될 때마다 지역에 따라서 20% 내지 30%까지도 네. 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네. 아. 잘못하면은 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금액의 어떤 그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네. 법무사한테 네. 그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해달라라고 아. 의뢰를 하시고 예. 필요하다면 거기에 감정평가사까지도 개입을 해서 네. 정확한 어떤 이 건물이 내 보증금을 지켜줄 만한 어떤 담보 가치가 있는 건물인지 네. 그 파악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네. 참, 근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게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네네 그렇게 네. 뭐 못하기도 하고 네. 또 본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사실은 금액이 크다면 네.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를 그렇죠. 통해서 네. 그 전세권 등기를 해놓는다든가 저당권 등기를 하면 네. 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해야 될 때 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지 않고 막바로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근데 많으셔서. 건물주들이 네. 전세권 설정 등기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잘 해주는 편이라고 저는 뭐 그래요? 보이는데요. 네, 네, 네. 옛날처럼 무슨 뭐 내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진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예. 그건 너무 옛날 사람이고요. 네. 요즘에는 뭐 잘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험 부담이 있으면 네, 네. 건물주한테 가서 임대인한테 네. 전세권 설정 등기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뭐 요구를 해야 되고 이제 네. 그것을 반드시 특약사항에다 넣어놔야 되는 거죠. 계약 당시부터. 예. 네, 어차피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는 잔금 때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아, 요거 네, 네. 요거 꿀팁입니다. 꿀팁. 예, 그 구독자 여러분들 요거 꼭 참고하셨다가 내 보증금이 약간 간들간들하다 뭐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시면 또 못 믿겠다 하시면 요거 하셔갖고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업을 하시면서 네, 네,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최근에 뭐 있었던 또 이 현 시대에 맞춰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얘기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시면 한 번씩. 일단 뭐 어쨌든 법무사가 겪는 사건들은 굉장히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은 이제 넌픽션 소설을 쓸 정도로 소재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어쨌든 겪었던 일 중에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금 중증 치매를 앓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지가 오래됐는데 네. 그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네. 중개사 사무소에 모여가지고 이 네. 부동산을 처분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아. 그렇게 대리인으로 매도용인가 뭐 다 끼고 어머님이 네. 치매로 누워 계신데 요양병원에 누워 있으죠. 자녀들이 네. 이제 우리가 이 분 어떻게 처분할 거냐 네. 논의를 해서 네네네. 그걸 매각해서 돈을 어떻게 나눌지까지도 다 합의를 보고 중개사님은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그 자녀들이 합의 봤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래가 진행이 돼서 접수가 됐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근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나누냐와 관련된 어떤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법무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당신 책임질 거냐? 이건 무효인 계약이다. 그 법률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그분이 치매고. 그리고 제가 등기소에 전화해서 등기관한테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이거 당신 등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도입된 그 성년후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은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부동산은 그분 것이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 자녀들이 본인들이 미래의 상속인이라고 뭐 합의 보고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재산은 본인을 위해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분을 위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서 그분을 위해서만 재산 관리를 해주고 그분의 병원비라든가 뭐 어떤 주거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걸 처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원의 감독을 받는 성년후견인에 의해서만 그게 재산이 관리가 돼야 되지. 그러면 어머님은 네네. 치매를 하기 전에 네네. 그렇게 해놔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은 그 가족들이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거를 그런 사실을 알면 지방자치 단체장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것이 이제 치매가 막 갑자기 극심하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장 극심했을 때가 이제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이라면 뭐 또 그 전 단계에서도 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중개사님들이든 매수인이든 이 매도인의 요즘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매도인이 고령이다라고 하면 이분이 좀 건강하신지 어디 요양병원에 가 계신 건 아닌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잘못하면은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등기를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특별히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향후에는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검사님. 네. 점점 이렇게 처음에 말씀 길으셨는데 많이 요약하시네요, 말씀을. 그런가요? 네. 우리 법무사님이 시민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데, 아이디를 위해서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더 풍성한 정보, 더 재밌는 이야기, 더 사건, 사고, 에피소드, 이런 거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구독자들 반응이 좋으면 생각해보세요. 반응 좋도록 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홍대에서 아이디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